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두 번째 문제풀이입니다. 이번 강의는 64번부터 75번까지의 문제풀이 과정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앞에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본 영상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64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2007년에 만들어져서 2008년부터 시행된 이후에 기초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기초연금의 지급정지와 기초연금의 상실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급정지는 일시적으로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고 상실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아예 멈추는 것을 상실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기초연금이 지급이 정지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지급 정지 사유가 맞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요.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망하지 않고 다시 행방불명해서 다시 찾거나 이렇게 되면 뭐예요?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이 기간만큼은 어떻게 돼요? 지급 정지가 맞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했다.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아니라 상실입니다. 이거는 기초연금의 상실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 이거는 뭐예요? 국적을 옮긴 것이 아니라 외국에 체류했는데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다가 체류했다가 다시 국내로 오면 지급이 계속 속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지문에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구분해서 지급 정지 사유가 아니라 상실 사유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비교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상실 사유를 여기 간단히 적어 보겠습니다. 지급 정지는 3개밖에 없어요. 기역, 니은, 리을. 요 세 가지가 지급 정지 사유입니다.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지급 정지 사유라면 상실 사유도 3개가 있는데 첫째, 사망한 경우. 사망한 때. 두 번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 아예 이주해버리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기초연금하고 무관하죠. 그래서 상실합니다. 소득 기준이 해당되지 않을 때.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공공부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전체 어르신의 하위 70%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자격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정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위주하거나 소득 기준이 해당되지 않을 때는 상실 사유가 됩니다. 반면에 지급 정지라는 것은 뭐예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행방불명돼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때, 그리고 해외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어질 때는 지급 정지되었다가 이 사유가 풀리면 다시 지급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급 정지 사유와 상실 사유가 나누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64번 다른 패턴으로 시험에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에 만들어져서
한시법이었어요. 5년간 한시법이었는데 2009년에 한시 조항이 사라지면서 긴급복지지원법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는 법이 되었죠.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직무상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뭐예요? 긴급복지 대상자가 있다면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료기관의 종사자 해당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원, 학교의 직원들 당연히 신고 의무자에 해당되겠죠. 지방 공무원에 따른 공무원도 당연히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문화재의 보유자지 이 사람은 직업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문화를 보유했을 뿐이지 내가 그렇다고 모든 뭐예요? 어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뭐에 해당되냐면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대상자는 되겠죠. 의료급여 대상자예요. 이분들이 대상자로서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전혀 무관한 것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도 신고 의무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거는 뭐예요? 종사자, 의료기관의 종사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원, 지방공무원에 따른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어렵지 않죠.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신고 의무 대상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66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은 언제 만들어지죠? 1999년이죠.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은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돼요. 적절성을 평가하게 되고 뭐를 또 평가하죠? 요양급여를 심사하게 됩니다. 비용의 심사.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그래서 심평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셔도 돼요. 그래서 이 심평원은 뭐하고 같이 매칭해서 시험에 자주 내느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두 개를 혼합해서 다음 중 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했을 때는 대부분은 정답은 심평원의 역할인 이 두 가지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양급여의 적절성 평가나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는 심평원의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요 두 가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요양급여의 적절성 평가 있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고요. 가입자의 자격관리,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의 비용의 지급이라든지 보험료 부가징수, 통합징수하고 있죠? 2011년부터.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예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제외한 1번 급여의 적절성과 급여 비용의 심사는 심평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심사평가는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와 심평원의 업무를 구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국민연금은요 노장유반이 있습니다. 노는 뭐예요? 노령연금이죠. 노령연금에는
뭐 조기 노령연금이라든지 뭐예요? 분할연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노령연금과 장은 뭐예요?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이 있고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그 다음에 반은 뭐예요?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그래서 국민연금은 노장, 유반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노장, 유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노령연금 일단 맞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거는 사회보험이잖아요. 사회보험. 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로 아예 다른 성격이고요. 장애연금, 국민연금에 장애연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포함됩니다. 여기에 장애연금이 있어요. 반환일시금도 있죠. 여기에 하나 없는 건 뭐예요? 유족연금이 빠졌네요. 유족연금이 빠진 국민연금은 노장, 유, 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보면 장애급여는 이거 언제예요? 요거는 산재,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있는 거죠. 그러니 니은과 디귿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 장애급여, 장애연금 이것이 전부 다 다른 급여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에 해당되고 장애급여는 산재보험에 해당되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 미음입니다. 기역, 리을, 미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애급여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노장 유반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68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우리나라의 1963년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실시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맞죠?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보험급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에는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간병급여 있죠? 실제로 산재에서 실제로 간병을 받으면 간병급여가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도 있죠? 휴업급여. 일을 하지 않으면 휴업급여를 받는데 휴업급여는 2년까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2년이 지나면 휴업급여는 정지가 되면서 이제 연금의 형태로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산재보험에 상병보상연금은 존재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실업급여는 어디예요? 실업급여는 이거는 고용보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대충 읽지 마시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인데 그러면 얘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것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법인으로 합니다. 공단은 전부 다 법인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출퇴근이라는 것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요양급여는 뭐예요? 요양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약제, 약국을 이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맞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그게 요양급여거든요. 맞습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병, 상병보상연금은 산재가 맞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대충 읽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묻혀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지문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은 언제 만들어지죠? 1993년에 만들어져서 95년에 시행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고용보험기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 운영한다 그랬는데 고용보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고용보험의 주무부서는 뭐예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한다라는 거죠. 산재와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 운영합니다. 기금은.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한다. 맞습니다. 국가는 매년 보험사에 드는 비용을 일반 회계가 중요해요. 일반 회계에서 부담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특별 회계라고 나와요. 특별 회계가 아니라 뭐다? 얘가 아니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직업능력 개발 수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로는 구직급여와 직업능력 개발 수당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면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죠. 취업 촉진 수당 안에 구직급여가 있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거죠. 실업급여 안에 우리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 두 개 나와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고요. 실업급여는 다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4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안에 구직급여, 이 안에 구직급여가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거죠. 구직급여와 동급으로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실업이란 근로의사와 능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아니요, 근로 능력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이 둘 다 있어야 돼요. 근로의 의사가 있고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몇 번 이력서를 계속 집어넣는데 계속 뭐예요? 취업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하기로, 나는 이제 구직활동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열심히 이력서를 낼 때는 나는 어떤 존재였냐면 실업자였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구직활동 안 할 거야 하는 순간 나는 뭐가 아니야?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왜? 실업자가 되려면 근로에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구직활동 안 할 거야 하는 순간 근로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실업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업이 되려 그러면 근로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로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못하는 것.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근로능력이 없어. 예를 들어서 장애가 아주 심해.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해. 이거를 실업자라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하지 못해. 그럴 때 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잘못됐고요. 일용 근로자는 몇 개월, 한 달, 6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 근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의 개념도 기억하세요. 일용 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 근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디죠? 고용보험기금은 뭐예요? 노동부 장관이고, 그래서 틀렸고요. 국가는 매년 보험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 이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취업촉진수당 잘못됐죠?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노인장기요양은 언제 만들어지죠? 2007년에 만들어져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되어집니다. 자,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그죠? 장기요양은 보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맞습니다. 아이고, 옳은 것은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아닙니다. 장기요양은요, 1개월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1개월이 아니라 6개월, 기억하세요. 6개월 동안 장기요양은, 1개월이 장기가 아니잖아요. 장기요양은 적어도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요양 1등급이 되고, 상당 부분 어려운 경우는 요양 2등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요양 3등급이 되고,
일정 부분 일상생활에 어려운 경우는 요양 4등급이 되잖아요. 치매가 있으면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기준은 1개월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일상생활의 정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그랬는데, 장기요양급여는 누구한테 청구해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장기요양 시설을 운영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군구의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비용 청구는요 공단에다가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비용은 공단,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급여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그래서 틀렸고요. 노인 등이란 뭐예요?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노인 등이라 그럽니다. 여기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오타가 아니에요. 노인 등 띄어쓰기 한 것은 어르신과 다른 기타 등등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붙여 쓴 것은 바로 이 뜻을 얘기합니다. 노인 등이란 60세가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노인 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60세라고 되어 있어서 잘못됐어요. 노인 등은 기준은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노인 등이다 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그랬는데, 장기요양보험에는 세 가지의 커다란 급여의 종류가 있는데, 재가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급여가 있고, 세 번째가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나누어져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복지용구 대여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시설은 말 그대로 시설이 있고요.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행 가족요양비는 시행되어지고 있고요.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법에는 있으나 아직 실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재가급여 안에 특별현금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특별현금급여가 재가급여 서비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됐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예요. 여기 미만이 아니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맞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 가족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당연히 그죠? 당사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한부모 가족지원법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여가부 맞습니다. 자녀 양육비 산정을 위하여 자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에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맞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동 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여러분들 대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빌려주는 것을 대여라 그러는데 아동 양육비는 대여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약간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 5번에 대한 정답을 찾기 옳은지 그른지는 좀 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하면요. 복지 자금과 복지 급여가 있습니다.
복지 자금이라는 것은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로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해서 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지급여는 서비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대여한다라기보다는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지 자금의 내용과 복지 급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복지 자금이란 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 교육비예요. 아동 교육비, 의료비, 주택 자금은 말 그대로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와 지자체에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서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복지급여는 어떤 것이냐? 생계비. 생계비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동교육지원비. 아동교육비가 아니라 아동교육지원비와 아동양육비. 이것은 별도로 암기해야 되겠죠? 교육지원비와 아동양육비, 생계비는 복지급여에 해당됩니다. 급여는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에는 뭐가 나왔죠? 아동양육비가 나왔죠? 아동양육비는 뭐예요? 아동양육비는 복지급여예요. 복지급여이기 때문에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여할 수 있다?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잠시 영상을 멈춰서 메모하고 복지자금과 복지급여의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정답을 찾는데 더 용이하리라 그럽니다. 용이하리라 봅니다. 여기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5번이 잘못됐죠. 아동 양육비는 복지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72번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노인복지법, 우리 노인의 나이를 노인복지법에서는 몇 살로 정의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대부분이 65세라고 생각하지만 노인복지법에서는요, 노인의 나이를 65세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요양에서는 65세라고 우리가 누가 봐도 65세로 정의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은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노인의 나이를 달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노인복지법 안에 노인복지주택의 내용이 있는데 노인복지주택은 연령 기준이 6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 맞는 설명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자, 거짓 그 밖에는 무조건 취소한다. 이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양보호사 자격의 발급은 누가 담당하고 있을까요?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격의 발급은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건복지부 장관이라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것을 취소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예요?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다른 말로 광역자치단체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함정은 이런 게 함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예요. 누구든지 학대를 알면 신고할 수 있다. 직무상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구에는요, 3개가 있습니다. 노인 인력개발기관과 노인 취업알선과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3가지가 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구에는 뭐가 있다? 인력개발, 취업알선, 일자리 지원기관 3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3번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자, 장애인, 난민, 외국인도 장애 등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 인정자는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옳은 것이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자,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어떤 계획은 몇 년이, 기본 몇 년이 5년마다 수립한다 그랬죠.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기본 계획, 종합계획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만, 예외 사항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돼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몇 년마다 하죠? 3년마다 합니다. 3년마다. 실태조사는 3년, 계획은 5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있냐면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러한 지문들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법제론에서 특히 이러한 사회서비스법에서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꼼꼼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한다 그랬는데,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이 결정하면 우리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은 이 정도로 잡을 거야. 어떤 시설은 우리는 이 정도로 잡을 거야. 그러면 시설마다 그 차이가 엄청 나겠죠. 그래서 서비스의 최저 기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서비스의 최저 기준은 항상 누가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 서비스의 최저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상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하니까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난민법에 의해서 난민 인정자는 장애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74번, 아동복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의 아동의 양육사항을 3년마다 점검한다? 보호대상의 아동의 양육사항을 3년마다, 이건 너무 텀이 길죠? 몇 년마다? 매년 점검해야 됩니다. 매년 점검한다로 바꾸셔야 되고요. 시군구에 드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예요. 있다. 명예직, 아동위원은 명예직이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정책위원회는 항상 누구예요? 위원장은 국무총리라 그랬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죠? 국무총리예요. 왜? 아동정책이라는 것은 아동의 보건, 아동의 교육, 아동의 노동, 이러한 다양한 부처가 다 관할할 수 다 참여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 부장관보다 위인 국무총리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찾는데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맞죠? 재발 여부는 늘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연령이 12세가 아니라 15세입니다. 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연령이 15세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가 가능한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 미만은 근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를 가능하기 때문에 15세 이상인 경우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왜? 이때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령 기준이 12세가 아니라 15세라는 것. 왜 15세냐? 근로기준법에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나이가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2세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배분분과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모금과 배분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모금 분과와 배분 분과는요, 위원회 인원이 몇 명? 20명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20명 이내가 아니라 20명 이상이에요. 여기서 잘못됐습니다. 배분분과나 모분분과 공동모금에는 4개의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금과 배분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당연히 보조할 수 있죠. 맞네요. 2번 너무 간단하게 정답이고요.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 지역, 배분 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우리 지정 기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고로 지정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언론사에서 모금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금 활동할 때 그 계좌가 누구의 계좌예요? 언론사 계좌로 되어 있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개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고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아닙니다. 모금회는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단법인보다 어디에 더 가까워요?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그래서 공동모금회는 민법 중에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사회복지 법제론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 뒷부분, 특히 사회서비스법에 들어와서는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너무 세세한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아마 많은 시험 응시생들이 사회복지법제는 좀 어려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것이 전반적인 어려움보다 특히 사회서비스법에서 약간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되다 보니 다소 당황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21회 사회복지 법제론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영역까지도 우리가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기출문제 풀이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